영세율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교재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영세율 적용 대상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있는 물건을 이 부가가치세를 이제 빼고 주는 방식인 거예요. 자, 그럼 구조를 가지고 좀 보면, 자, 우리 어제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었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있을 때 얘가 1,000원에 부가가치세 뭐 100원을 받을 거고, 그죠? 그리고 얘가 2,000원에 부가가치세 200원을 받을 거예요. 그럼 어제 이야기할 때 얘가 세무서에 100원을 내고 얘가 세무서에 100원을 낼 거예요. 자, 어제 제가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사업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안 팔고 외국에다가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똑같이 3,000원을 받을 건데, 우리나라에 팔면 부가가치세 300원을 받아서 3,300원에 팔 건데, 이 사업자가 외국에 팔기 때문에 0%의 세율을 부과하면 세율이 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자 입장에서 자 보면, 자 우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매입세액이 없는 상황이라서 매출세액 100원을 준 거고, 얘는 매출세액 200원에 매입세액 100원이니까 100원을 낸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매출세액이 0원이고 매입세액이 200원이잖아. 그러면 이 사업자는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될 건데, 이 마이너스 200만 원, 200원 이 돈을 거꾸로 이 사업자한테 우리 부가세법은 환급을 해줄 거예요. 그럼 지금 받은 거 줄 거에서 내가 투자한 돈을 빼고 낼 건데, 반대로 내가 부담하면 안 될 건데 준 것만 있고 받은 건 없으니까 200원을 돌려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원래는 얘는 돌려받고 얘는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돌려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 200원이 어디서 난 거냐면, 200원이 이 앞 단계에 있는 사업자한테 받았던 100원 있죠? 이거를 얘한테 전부 다 줘버리는 거예요. 얘한테. 그러면 우리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건 얘가 남긴 1,000원, 얘가 남긴 2,000원에 팔아서 1,000원, 얘가 남긴 1,000원 들어간 이 3,000원만, 사업자가 남긴 돈만 가지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어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를 우리는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완전 면세 제도라고 표현을 해요. 완전 면세 제도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지금 이 앞 단계에 받았던 걸 전부 다 환급으로 돌려주면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얘는 과세사업자니까 환급해주게 되니까 이 앞 단계에 받았던 이 돈들을 전부 다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받았던 걸 다 돌려줘서 국가가 하나도 안 받아가면 사업자가 남긴 돈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인 외국에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전혀 안 들어가도록 만드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쉽게 표현하면 환급해 주니까 이 돈들을, 그래서 세금을 완전히 제거해서 완전 면세 제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럼 저도 괜찮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영세율 개념에서 우리 전단계 세액공제법에서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발생하는데, 이걸 환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가 된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 면세 제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게 이제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 거래를 보면,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보면 재화 수출할 때에 내국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거, 이게 직수출이에요. 직수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사업자가, 자 그럼 방금 제가 그렸던 그림에서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줬다가 돌려받긴 하는데, 줬다가 돌려받는 이 부가가치세도 부담될 수 있잖아. 어차피 돌려받을 건데. 그죠? 그래서 내가 수출한다라는 걸 입증을 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정해 줄 거예요. 그럼 그게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데, 자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용어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또 기억할 게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아래쪽에 수출하는 수출 사업자하고 직접 도급 계약에서 수출 사업자한테 제공하는 인가공 계약 거래는 우리 영세율 적용을 할 거예요.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는, 수출업자한테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이거 가공을 의뢰한 거는 우리 다른 증빙 없이도 이 사람 수출한다는 걸 입증시켜 버리면 그냥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보면, 자, 자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외국이 있어요. 자 외국이 있으면, 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수출하려고 해요. 그럼 외국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컴퓨터 잘 만드니까 너 컴퓨터 살게, 나한테 좀 팔아 라고 해서 알겠어, 그럼 나 물건 만들어 줄 테니까 돈 붙여 라고 했더니 외국 회사가 아니 너가 물건 먼저 줘야지, 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도 물건 줬는데 돈 안 주면 어떡해. 그럼 서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거래가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계약을 하는데, 자 우리는 계약을 할 때 물건을 구매하는 자의 국가에 가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근데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그 나라에 있는 그 자원을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수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인데도 가서 보는 것 좀 봤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물건 사는 사람 국가에서 해요. 왜 사는 사람 국가에서 거래를 하냐면, 물건 사는 사람이 돈 주겠다고 지급 보증을 설 은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은행이 우리나라에 없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구입하는 그 국가에는 당연히 그 은행이 있으니까 주거래 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은행에 가면 이 외국에 있는 회사가 이제 우리 계약서대로 우리가 이행을 하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이제 이행서를 써줘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외국 회사에서 나한테 구매하려는 외국 회사는 이제 LC 구자라는 걸 트게 돼요. 자, LC라는 건 레터 크레딧 신용장이라는 의미인데, 이 여기에 LC 구자를 트면 이제 우리 둘 간의 계약서대로 내가 이행을 하게 되면 이 은행에서는 이걸 무조건 우리한테 쏴줄 거예요. 이 회사가 여기에 돈을 예치를 하고 있든 아니면 예치 안 해도 신용거래 때문에 지급 보증을 서주든 어떻게든 나한테 돈을 주겠다라고 이 은행에 두는 거예요. 이건 마음대로 해약할 수 없고 서로 같이 해약하면 양쪽에서 같이 오케이해서 가야지 해약이 돼요. 아니면 이 돈은 저한테 묶여 있어요. 그럼 저는 내가 물건 만들어 수출만 하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든 조착지 인도 조건이든 조건만 성취되면 돈이 들어올 돈이 여기서 보증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믿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내가 물건 만들려고 하는데 원재료를 사려고 하니까 부가가치세가 부담되는 거예요. 수출해서 돈 들어오는 데까지. 그래서 나 이거 물건을 수출할 거니까 영세율로 좀 달라고 국내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요. 국내 업체한테 영세율로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국내 업체는 그럼 수출하는 거네라고 해서 그냥 0%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래 징수의 의무는 물건 팔면 10%를 무조건 받아서 납부하는데 안 받으면 얘가 물려야 되잖아. 근데 얘가 수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수출한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영세율로 주면 부가세 안 받으면 부가가치세 안 받은 이유에 대한 증빙을 얘한테 받아서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그냥 수출한다고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출한다는 증빙이 있어야지 우리나라에서 거래할 때도 영세율로 적용받겠죠. 수출하는 물건이다. 그러면 내가 그 증빙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우리가 여기에 LC 구자를 터요. 우리나라 은행에서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LC 구자를 트게 돼요. 그러면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로 이렇게 우리 신용장을 보내줘요. 이걸 우리 이 글자는 승려가 때도 있는데 수출 신용장을 보내줘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세법에서는 이걸 원신용장이라고도 하고 혹은 본신용장이라고도 해요. 근데 부가세법에서는 이걸 수출신용장이라거나 아니면 그냥 신용장이라는 글자를 빼버려요. 자, 그럼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이제 이걸 받았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은행에서 이제 수출한다라는 걸 알았죠. 왜냐면 지급보증선 돈이 금액이 걸려 있는 거 다 봤잖아. 그럼 수출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신용장을 개설을 해줘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신용장이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영어로 하면 로컬 LC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국 로컬 신용장 레트 크레딧. 그래서 로컬 LC를 이제 발행을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신용장 제도는 지급 보증을 쓰는데 우리 기업이 지금 이 은행하고 지급 보증을 서줄 만큼의 신용도가 두텁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발급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를 발급 못 받으면 지금 영세율로 내국 거래를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치 물건 사야 되면 부가세 1억을 일단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수출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난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그럼 지금 내가 여기에 물건을 팔고 저 회사가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은 우리 내 주거래 은행장이든 외국한 은행장에다 제시하면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급 보증을 안 쓰고 물건을 외국 회사에서 구입한다라는 증빙으로 구매 확인서라는 걸 발행해줘요. 외국한 은행장 이름이나 아니면 내 주거래 은행장 이름에서 이걸 발행을 해줄 건데 그럼 나는 이거를 지금 이 회사한테 제시하면 이 회사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런 거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서 세금 계산서인데 세기 0원인 0% 세율의 세금 계산서를 나한테 발행하면서 영세율로 물건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지금 영세율 적용 거래는 하나가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영세율 거래도 과세 거래라고 했죠. 이 영세율 거래도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 거래는 무조건 주고받을 때에 꼭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영세율 거래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자 국내에서 이제 외국으로 물건을 팔아요. 수출해요. 이걸 이제 물건 다 만들어서 넘기겠죠. 이 넘기는 걸 우리는 직수출이라고 하죠. 자 그럼 직수출 하는데 당연히 직수출도 우리는 영세율 거래해야 되겠죠. 지금 이것 때문에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 이 나라가 부과할 거고 우리는 부과 안 할 거니까 이때도 0%를 할 건데 자 그런데
외국 회사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해서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과세관청에 세무서에다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보내주는 그런 행동을 할까요? 전혀 그럴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급을 해줘봐야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이 거래도 영세율 거래는 맞는데 이제 우리 직수초라는 것도 영세율 거래는 맞는데 근데 이때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줘요. 발급해줘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받은 애가 신고도 안 해줄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해줘봐야 의미가 없어서 이때는 면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론 시험에서도 영세율 거래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영세율 거래는 발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0%로 해서 10%다 0%다 정확하게 해서 발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행해줘봐야 필요가 없는 경우 거래에 대해서 우리는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수초는 면제다. 자, 그럼 지금 이거는 실기에서 직수초 나오면 영세율 근데 증빙 없는 거래구나. 부가세법에서 내국 신용장 혹은 로컬래시 혹은 구매 항인서에 의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혹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 수초라는 재화의 내국 거래구나. 영세율 거래다. 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용어를 인지해 두세요. 우리 실기할 때 메인 매출 전폐할 때 필요한 용어들이에요. 자, 지워도 되겠죠? 판사할 때 이렇게 쉽게 지워주면 좋겠어요. 한참 지워야 되잖아. 이수식이 한 방이면 지워지는 이런 좋은 점이. 자, 그럼 지금 방금 그거 말고도 영세율 거래는 많아요. 외국에서 그 건물 지어지고 하는 거 있죠. 그럼 외국에서 공급하는 우리 용역의 공급은 이거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일어나는 건데 외국에서 뭐 자기들끼리 세금계산 주고 받아봐야 우리나라에 보내봐야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외국 항행 용역도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그 우리 외국으로 비행기 가는 거는 그 영세율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제주도 가고 하는 거는 과세예요. 지금 오늘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기차선 끊쳤는데 오늘 그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기차 뉴스 기사 떴더라고. 아니, 걔네들 생각이에요. 그거까지 결정한 건 아니에요. 완도가 먹고 살고 싶어서 제주도랑 연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KTX가 완도까지 가나 봐. 그러니까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연결하자고. 완도가 바보죠. 그럼 서울 사람들이 완도에 왜 내려? 바로 제주도까지 가지. 제 생각에는 걔가 머리가 똑똑하지 않는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우리 일단 기억하실 게 여기에서 직수출. 근데 영세율이 이것만이 아니라 직수출이라고 보는 게 자, 저는 수출하는 업자인데 여러분들은 수출을 한 적이 없는데 수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수출하기 힘들겠죠? 그럼 저한테 의뢰를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물건 판 것처럼 하고 제가 수출을 해버릴 거예요. 그걸 대행 수출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0%로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저한테 0%로 팔아버리고 제가 이걸 수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영세율 적용해요. 그게 중개무역 방식 수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영세율은 아래쪽에 보면 부가세가 부담이 아예 면제되는 건데 과세 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이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고 싶으면 면세 사업을 포기해야 돼요. 면세품을 파는데도 부가세 받겠다라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왜 면세 사업자가 그런 짓 하냐면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액 창출되는 물건을 안 팔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한테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근데 영세율 적용하면 면세품을 수출을 하면 면세 사업자라고 해서 과세품을 안 쓰는 게 아니거든. 식당 가서 회식도 할 거고 책상도 있을 거고 컴퓨터 있을 거고 다 있을 건데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 영세율로 전환을 시키면 과세로 전환시키면 그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구미가 당기겠죠. 그럴 때는 면세를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간이과세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자,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인가요? 맞죠? 제가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수출한다라고 하면 부가세법이 도와줘야지. 수출 한 방 하는 순간 얘는 바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든 우리 이런 제도는 당연히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면세제도를 봅시다. 면세제도와 영세율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자, 이 면세제도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의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 구성 요소의 이중과세를 또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면세제도예요. 자, 이게 뭔 이야기냐면 전에 제가 물세하고 어제 10%인 단위세율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부가세 특징 할 때. 이 부가세는 소득이 많은 이재용이 산다 이런 거 관심 없이 그냥 물건 가격에 10%만 부과하죠. 그럼 부담 능력 없는 저는 부담이 크고, 부담 능력이 많은 이재용은 부담이 작다는 거예요. 그 어제 예를 들었던 그 TV 100만 원짜리 어제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맞죠? 그럼 자, 우리 이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높은 사람, 부담 능력이 높은 사람이 부담을 많이 하고 부담 능력이 작은 사람이 부담을 작게 하는 게 조세 형평성인 거예요. 같은 세금을 내는 게 조세 형평성이 아니고.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는 부담 능력을 따지지 않고 사람도 안 따지고 그냥 물건에다가 단일세율 10%를 해버리기 때문에 얘는 그런 현상을 역진성이라고 표현하고,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담이 큰 걸,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부담률이 작은 걸. 그럼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쓰냐면 얘를, 그럼 부가가치세를 없애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면세는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거나 할 때 있는 면세점의 면세제도가 면세가 아니고, 얘는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 면제를 면세라고 하는 거예요. 면세점의 면세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부가가치세의 매출 세액을 부과 안 해도 돼라고 말하는 면세제도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세법 법전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매출 세액을 안 받아도 돼라고 하면 완화가 될 건데, 근데 이 물건이 넘어가고 할 때에 계속 부가세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 토지나 땅처럼 안 닳는 물건도 있죠. 영원히 쓸 수 있는 거.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주인 바뀐다고 해서 부가가치가 계속 생기게 되면 이건 영원히 가게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인 토지나 이런 닳지 않는 영원히 쓸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 안 시키고 면세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제도를 쓰는 이유가 소비자를 위한 제도예요. 소비자를 위한 제도. 그렇기 때문에 면세 항목이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의료보건 영역이나 문화, 정책적인 목적으로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주로. 그럼 우리는 면세를 항목들을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면세 사업자나 아니면 그 면세 품목들을 좀 볼 건데, 그걸 보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일반 소비세라서 과세품, 면세품 결정할 때에 일반 소비세는 지금 여기에서 보는 면세 항목에서 못 본 거는 전부 다 과세품이 될 거예요. 과세품이. 그럼 면세 항목이 뭐가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면세 항목을 좀 보면, 자, 첫 번째가 기초생활필수품이에요.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임산품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임산품은 국산은 식용이든 비식용이든 면세인데, 그런데 그 비식용은 국산만 면세지 수입산은 면세가 아니에요. 식용 먹는 거는 수입산도 면세고 우리 국산도 당연히 면세인데,
식용이 아닌 미가공 농수산축산 임산품은 우리는 국산만 면세지 수입산은 과세예요. 비식용은. 그럼 여기에 열을 가하거나 가공을 하는 순간 과세로 바뀌는 거예요. 과세로. 그럼 지금 우리 여기 미가공 농수산축산 임산품 이것만 파는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면세 사업자 형태를 보면 자, 첫 번째가 미가공 농수산의 농. 그래서 쌀집이 면세 사업자예요. 쌀집이 면세 사업자예요. 그리고 우리 그 수산. 그래서 생선 가게가 면세 사업자고, 축산. 그래서 정육점이 면세 사업자고, 그리고 임상. 그래서 과일 가게가 면세 사업자고, 그리고 우리 꽃집이 면세 사업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시험에서 나올 사업자 형태예요. 직원들 구내식당에 쌀을 사고, 그리고 굴비 세트 접대하려고 사고, 한우갈비 세트 접대나 직원들 주려고 사고, 과일 선물 바구니 살 거고, 화환을 보낼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꽃집에서. 그럼 얘네들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쓸 거예요. 이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 법이 인정해주는 증빙은 계산서예요. 그럼 이 사업자들은 물건 사면 우리한테 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계산서를. 자, 그럼 다음 또 우리 면세 항목을 좀 더 보면, 자, 우리 물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수돗물은 면세고, 다음 연탄, 무연탄.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연탄을 난방용으로 집에서 떼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제 대학교 다닌 시절에는 연탄 보일러집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연탄 안 뗐어요. TV 켤 때마다 맨날 연탄 가스에 사람 죽는 뉴스만 나오는데 연탄 꺼트리는 게 무서워가지고 연탄 안 떼고 주인집 아주머니가 뭐 보일러 관 터진다고 맨날 자기 쓰는 거 한 번씩 넣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 뭐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연탄 구워 먹는 집은 부르주아고, 그죠? 그럼 이 연탄은 지금 아직도 난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5년 전인가 돌아왔을 때 친구들하고 연탄 그 나누는 거 그 봉사활동 했었는데 그때 한 장이 200원이었어요. 근데 그 난방용으로 쓰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집당 50개, 70개 정도씩을 이렇게 줬는데, 그분들 그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그 하나 다 해봐야 2,000원 안 된다며. 그럼 그 2,000원 가지고 연탄 사러 가면 200원이면 10개 살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9개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했잖아. 그래서 얘네들 안 받는 거예요. 또 우리 무연탄, 우리나라처럼 휘발유가 안 나는 나라에서 나오는 석탄이 무연탄이에요. 유연탄은 과세고, 또 여성 생리처리 위생용품, 우리 생리대라든지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다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부가가치세가 부담되잖아요. 요즘 인터넷에서 학생들 그 생리대 없어가지고 뭐 힘든 거 막 나오고, 그래서 그 지원금 뭐 기부도 받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부가가치세까지 있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애기 기저귀 얼마나 많이 써. 애기 분유. 그리고 이 면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거나 조세 저항이 있거나 그러면 면세로 바꿔줘요. 그래서 저는 액상염 분유가 뭔지는 몰라요. 저 뭐 볼 일이 없겠죠. 가루 분유는 제 중학교 때도 맛있다고 사 먹었어요. 그래서 아는데 그런데 우리 액상염 분유는 뭔지 모르는데 처음에 액상염 분유가 나왔을 때는 과세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쓰나 봐. 많이 쓰니까 이제 이것도 똑같이 면세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면세래요. 근데 정말 지금 어떤 형식으로 생기고 어떻게 파는지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마트 갈 때마다 한번 봐야지 해놓고서 마트 갈 때마다 까먹어가지고 맨날 만두만 시식하는 거 먹으러 뛰어가가지고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면세예요. 또 이제 역외군송용료. 자, 우리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기차도 새마을호까지는 다 면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 있죠. 빠르게 편하거나 빠르게 가려고 고속철도, 택시, 비행기 이런 것들은 과세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시외버스는 면세고 고속버스는 과세였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친구들이랑 남부터미널은 면세고 고속터미널은 과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었었는데, 그런데 사실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차이가 크나요? 타 지역 가는 거? 그렇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일반 고속버스하고 일반 시외버스까지는 면세고 우등고속이나 프리미엄 버스는 다 이제 구분 없이 과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등고속이나 이런 건 과세고 그냥 일반 고속은 면세. 우리 45인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45인승 버스 타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우등고속으로 더 많이 타죠. 일반 고속이 더 배차도 더 작고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정말 탄다면 회사에서 재미없게 야유회 갈 때나 탈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전세버스 적혀 있는데 전세버스 아저씨가 과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뭐 어딘가 가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버스를 빌려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갔죠. 그럼 내가 회계 담당자잖아.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내릴 때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그 아저씨도 옛날에는 명함을 주면서 사업자들은 좀 팩스 보내주세요 했는데 요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럴 것 같죠? 요즘 이메일 보내주세요 안 그래요? 바로 하는 말이 법인카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휴대폰에다가 카드 리딩기 꽂아버린대요. 그렇게 해서 그냥 법인카드로 바로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일반 과세 사업자예요. 우리 전세버스 아저씨들은. 자, 그리고 또 이제 국민후생 용역에서 의료보건 용역. 자, 우리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병원 가서 사실 몇만 원만 나와도 부담되잖아. 그죠? 근데 그게 부가가세 별도면 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면세예요.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보면 수의사의 용역 적혀 있는데 이 가축이에요. 가축에 대한 의료 행위는 우리 수의사들이 하는 건 면세인데 애완동물의 의료 행위는 과세예요. 우리 이거 기초생활필수와 어려운 기초적인 연구를 했잖아. 애완동물 기르는 건 어디 그죠?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완동물 기른다는 건 사치죠. 그렇기 때문에 애완동물에 대한 거는 과세예요. 근데 국민이 저항을 하면 당연히 면세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옛날에 한때 그 애완동물 병원이나 아니면 그 애완동물 용품 샵에 가면 미용실 가면 그 면세로 하자고 피켓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면세를 못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과세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부가세 보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 애완동물인데 면세로 해주는 동물이 있어요. 그 뭐 동사무소 있죠? 그 지방자치센터라 그러나? 근데 뭐라 부르지? 아무튼 동사무소 하면 어딘지 알겠죠? 그게 몰라요? 동사무소? 아무튼 여러분들 그 주민등록등본 떼러 가는 데 있죠? 이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무슨 지방자치센터가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어요. 그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분들의 반려견으로 등록되어 있는 개들이 있어요. 우리 TV 보면 그 폐주민 할머니들 따라다니는 강아지들 그런 거 있잖아. 그 강아지들에 대한 의료보건 영역은 면세예요. 걔는 칩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돼요. 그만큼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같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일단 먼저 병원은 그래서 면세 사업자예요. 병원은 면세 사업자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병원 원무과 가시면 면세 사업에 대해서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장례식 치르는데도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장례 관련도 전부 다 면세예요. 자, 다음 교육 영역. 여러분들 학원 공부하고 싶나요? 하고 싶죠? 하고 싶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 학원비 부담되면 가기 싫은데 그게 부가가치세까지 있대. 얼마나 다 하기 싫을까? 그러기 때문에 핑계거리 생기죠. 그래서 교육은 원칙적으로 면세예요. 자, 그런데 자, 과거에
그 운전면허 학원이라는 게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막 처음 생겼었어요. 제가 이제 면허 딸 때 제가 90 몇 년도에 땄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 우리 강은 씨 기억해 보시면 면허증 몇 년도에 따셨죠? 90년대에 따셨죠? 제가 당가이면 다 90년대에 따셨을 건데 그때 당시에 운전면허 학원 90년대에 딴 사람은 전부 다 그 경찰서에 가서 땄어요. 그리고 다 트럭으로 해서 스틱으로 이 마두끼아로 거의 다 땄는데 그때 당시에 면허 학원에 가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엄청 비쌌어. 그때 당시에도 100몇십만 원인가? 아무튼 엄청 비쌌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때 면허 시험장에 가는 사람은 어떤 분류들이 갔냐면 집에 돈이 엄청 많거나 운전 더럽게 못하는 애가 돈 모아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운전면허 학원을 과세로 전환시켰을 때 국민의 조세 저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전면허 학원은 과세예요. 과세가 있어요. 또 옛날에 그 지금 우리 스포츠 댄스, 사교 댄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그 지금이야 우리 좋은 저도 건전한 스포츠로 TV 한 번씩 나오고 보면 잘 추네라고 하면서 보는데 뭐 오랫동안 볼 만큼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보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런 춤들을 가르치고 가는 춤 교수소가 카바레 그런 데였기 때문에 불륜의 온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춤을 가르쳐 주는 것을 과세로 전환했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과세 반대한다고 피켓 들고 나올 수 있는 정서가 안 돼서 우리 무도 학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도 학원은 춤추는 학원이에요. 운동하는 학원이 아니고 그래서 춤추는 학원은 과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 학원을 여러분들이 안 나오셔서 모르시는데 우리 학원 근처에 방송 댄스 학원이 많이 있어요. 전부 다 과세예요. 그것 때문에 그 학원들은 그런 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원들은 전부 다 면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원도 면세다. 이거 우리 직원들 예방 접종 시켜줄 거고 학원에 사용하는 봉고차나 그런 것들 우리가 사고 막 그럴 거예요 시험에서. 그래서 이 업종 보고도 면세사업자라고 느끼라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못 받거든. 자동차를 가지고 과세 면세 따지는 게 아니라 얘도 차 있고 얘도 차 있어요. 그것도 팔아도 부가세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걸 나중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면세품 이야기하면서 업종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우표 자 우표 붙여서 편지 보내본 적 요즘 잘 없죠? 저는 뭐 옛날에 우표 시절에도 편지 우리 안 썼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군대 갔을 때 딱 한 번 썼어요 편지. 3번 보내라 그러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용은 안 쓰고 그냥 한 번만 어머니 잘 있습니다 이거 보냈는데 근데 그 우표는 면세인데 수집용 우표 있죠? 우표 수집하는 거. 저도 어릴 때는 웬만한 사람들을 한 번 정도 좀 해보는데 저도 집에 가면 아직도 박정희 그 고향집 가면 박정희 대통령 뭐 기념 우표 뭐 이런 거 하면서 있어요. 그러면 그 우표는 수집용 우표는 과세예요. 정말 편지 보내는 거. 또 우리 그 공중전화 있죠? 자 요즘 공중전화 잘 안 쓰죠? 공중전화는 면세예요. 통신해야 될 거잖아. 자, 참고로 우리 학원 오신다면 12번 출구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그 공중전화 박스 있는 거 안 돼요. 고장 났어요. 제가 쓰려고 갔는데 안 되더라. 난 그거 있다고 믿고 어머니한테 전화하려고 갔는데 휴대폰 옛날에 아이폰 쓸 때에 휴대폰 액정 깨져가지고 고치러 갔더니 계속 새 거로 바꿔주겠대. 난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치는데 2주 걸린대. 그것 때문에 고쳐달라고 하는 건데 걔는 바로 새 거로 바꿔준다 그래서 휴대폰 없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고 어머니하고만 통화되면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로 공전화 박스로 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뭐 하고 나서 학원 전화기로 통화를 했었는데 아무튼 공유전화도 면세요. 자 다음 도서. 야 우리 학원도가 있었지만 책 얼마나 사쓰기 싫어. 그래서 책도 면세예요. 여러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업종이 또 학원과 함께 더불어서 서점도 면세사업자예요. 서점도 교보문고에 책 사고 회사에서 증명 달라고 그러면 계산서 끊어줄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사업주 위탁 교육 들어오면 학원에서 계산서 발행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면세사업자들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 신문 요즘 잘 안 보시죠? 처음에 인터넷 신문은 과세였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냉소하니까 인터넷 신문도 면세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잡지 이런 것들도 면세요. 근데 광고는 과세예요. 광고는 과세인 거고
그래서 그 우리 신문사나 이런 것도 광고도 하고 신문도 구독료 받잖아. 그래서 그 사업자는 과세 면세 같이 하는 겸용 사업자예요. 자, 다음 법소정 담배. 담배 중에서 자, 담배 원가가 150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150원이 넘으면 지금 담배 태우시는 분 있으시면 4,500원에 다 피시는 거고, 그 150원이 안 되면 200원 정도에 팔아요. 그게 솔담배 그런 거예요. 솔담배를 아시면 이제 어른들이 태우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지방 시골에 계신 분 어르신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은하수, 솔담배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그 우리 세금이 안 붙어요. 근데 이제 거기 넘어가는 건 많이 붙어서 4천 얼마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아마추어 경기. 자, 우리 야구를 봤을 때 프로야구는 우리 그 과세고, 우리 대학야구, 고교야구 이런 거는 면세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농구 면세, 프로농구 과세. 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자, 여러분들 요즘 동물원 잘 가시나요? 지금 가면 안 돼요. 동물도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도 걸릴 수 있지만. 그래서 안 가는데 전 동물원 좋아하는데, 자, 동물원에 그 여러분들 그 서울대공원 있죠? 거기 가면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저는 자주 갔기 때문에 서울대공원 가면 일단 방향 잡아서 한 바퀴 뺑 돌아요. 그리고 다시 가운데로 가요. 그리고 리프트 타고 내려오면 돼요. 그럼 전부 다 봐요. 저 가면 항상 그렇게 돌아요. 자주 가는데 갔는데, 근데 그 동물원 서울대공원 가면 그 옆에 뭐가 있죠? 솔랜드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동물원하고 그런 놀이시설 있는 거라고 따로 돼 있을 거예요. 다 웬만한 곳이. 왜냐하면 윤락시설과 함께 되어 있으면 과세예요. 그래서 별도로 되어 있어야지 면세 적용을 받는데, 여기 들어가는데도 3만원 4만원씩 하잖아. 근데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얼마나 더 부담되겠어요. 그죠? 뭐 3인 가족 4인 가족이 가면 우리 뭐 4만원짜리면 4인이면 16만원인데 거의 부가가치세까지 붙으면 17, 8만원 되면 더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의 공급. 자, 토지는 면세 제외예요. 마지막이 아니구나. 토지는, 자, 기억하세요. 토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토지 파는 거,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요. 자, 토지의 공급 면세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들 은행에서 이자 받거나 보험료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이야기 들은 적 있나요? 들은 적 없어야 정상이에요. 있으면 이상한 거 잘못 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금융 보험 영역은 면세예요. 뭐 돈에다 돈 붓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것 때문에 은행도 면세 사업자예요. 은행도 면세 사업자예요. 은행이나 나중에 캐피탈, 리스 전부 다 그 면세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초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셨는데 어디 리스 회사에서 해서 아니면 캐피탈을 이용해 가지고 리스 차량을 빌리죠. 그러면 계산서 날라 없고요. 걔네들 면세 사업자라서. 자,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게, 자, 이외에 나머지는 좀 더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 시험에 별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에, 자, 폐지 있었나요? 폐지 이야기한 적 있나요? 폐지 줍는 할머니를 예를 든 적은 있었지. 고철 이야기한 적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것들은 과세품인 거예요. 여러분 주관성 있게 막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얘가 과세다 면세다가, 얘는 우리는 일반 소비세잖아. 방금 여기서 이야기한 항목들을 들은 적 없으면 과세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품. 자, 그럼 토지의 공급 생각하는데 면세라는 걸,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 하나만 좀 할게요. 보면, 자, 토지하고 건물을 가지고 봤을 때 이걸 파는 공급과 이거에 대해서 임대, 빌려주는 걸 가지고 볼게요. 자, 토지의 공급은 면세인데 건물의 공급은 과세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토지, 건물 둘 다 부동산이죠. 부동산 임대는 전부 다 과세인 게 원칙이에요. 과세. 이것들이 원칙이에요. 엄청 단순하죠. 건물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도 토지와 건물이 면세와 과세라서 두 개를 구분해서 다룰 거예요. 회계에서는 감가상각한다 안 한다 때문이었고, 얘는 과세 면세 때문에 부가세법에서는 얘 둘이를 구분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대한민국은 예외라는 게 있어요. 예외. 자, 예외가, 자, 우리 건물의 공급은 과세인데, 자, 좀 작게 쓸게요. 자, 예외 상황이, 아이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우리는 면세예요. 자, 이렇게 쓸게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얼마 크기냐면 85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를 제가 찾을 수 있을까? 수식. 잔데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곱미터? 그냥 이렇게 하고 쓸게요. 제곱미터요. 85제곱미터, 84제곱미터 집 이런 거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적 없나요? 집 같은 거 보면 이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84, 85제곱미터가 평형으로 약 얘는 실면적이라서 32제곱미터 정도예요. 근데 우리 32평형 아파트면 서울의 중심 빼고 좀 외곽이면 그래도 한 6억, 7억 정도 하겠죠. 그럼 부가세가 6, 7천이에요.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은 부담되니까 면세를 해주는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 또 이거 왜 이래? 건물의 임대에서 주택의 임대는 또 면세예요. 왜 주택의 임대를 면세로 두고 있냐면 부가가치세는 건물주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부담하잖아요. 채용소비자니까. 집주인은 부가세 받아서 세무세 가져다 주면 되니까. 그럼 세입자가 상당히 약자인데 세입자 그 주택의 임대를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면 세입자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임대는 면세예요. 주택의 임대는 면세인데 예외라고 안 썼죠. 예외인데 근데 또 이거의 예외가 고가주택은 아니에요. 우리 고가주택이 9억이죠. 지금 현재는 9억 넘어가는 건. 근데 전에 막 9억 넘어가는 게 서울에 뭐 9억 넘어가는 집이 많은데 막 난리 버스들 때 저 속으로 엄청 욕했어요. 공시지가 9억 넘어가는 집에 전세가 7, 8억이에요. 그리고 월세 들어간 사람들 월세액도 보니까 한 달에 3, 400이에요. 이런 놈들한테 무슨 면세 해줘야 돼?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월세 3, 400 내고 살 바야. 그죠? 뭐라 제 생각이지 뭐 여러분은 그렇게 내고 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서민으로 안 보여요. 한 달에 3, 400씩 월세 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무난하게 살 수 있다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달에 3, 40도 힘든데 무슨 3, 400이야. 그래서 이건 면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책 보시면 이게 있어요. 주택가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는 게 있죠. 왜냐면 토지의 임대는 원래 임대는 부동산 임대는 과세잖아. 근데 여기 면세에 왜 들어가 있냐면 주택의 임대는 면세라 그랬죠. 그럼 집 앞마당은 집 앞마당은 그럼 과세라 해야 되나요? 토지니까 그러니까 애매하잖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앞마당 말하는 거예요. 집 앞마당. 집 앞마당까지는 빌려주는 걸 면세로 보겠다는 거예요. 면세로. 그 이 앞마당의 크기도 있어요. 우리 그 건물의 그 앞 붙어 있는 연면적 있죠. 수도권은 연면적의 5배까지 앞마당 인정해 주는 거고 수도권 외 지역은 5배까지. 아니 5배, 10배까지. 우리 100평짜리면 1000평까지는 앞마당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앞마당 크기도 그것까지는 면세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규정도 있다라고 같이 보시면 좋겠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오피스텔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용 오피스텔 이야기하는 게 상가용 오피스텔은 과세 10% 받아야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 받는 못 받는 거 주택이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면세 항목까지 봤는데 저와 같이 그렇죠? 자, 우리 그 뭐 복습하시는 거는 뭐 당연히 엄청 좋은 거예요. 저는 권장을 하는 건데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를 복습을 쫙 해서 여러분들이 책 한번 쭉 읽으면서 계정 과목이 어떨 때 쓰더라 금액을 얼마 쓰더라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한번 쭉 보시면 매매처 전표 할 때도 도움되고 아마 매매처 전표를 저와 같이 끝낼 때쯤 되면 다음 주 중에 끝나요. 매매처 전표는 그럼 끝날 때 되면 아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게 또 집합이 되어서 될 건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 왜 이야기했는지를 일반 전표 입력하면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계정 과목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아마 왜 그랬는지가 알면 내용이 좀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보시면 나중에 또 크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시간 되실 때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 숙제라고 하면서 드렸던 거 있죠.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예, 가입하는 거. 가입하신 분은 뭐 안 하셔도 되고 아직 안 하신 분은 이제 미리 해두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번 일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날 제 얼굴 뵙기 전까지는 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안 주시면 제가 또 이야기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